제1부 태어난 운명 반개의 왕, 조선의 왕좌에 오르다. 1552년 겨울 조선 한양 한성부 인달방. 한적한 골목 안덕흥대원군의 가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균리칭. 훗날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가 될 인물입니다. 그는 중종대왕의 서자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덕흥대원군은 왕위 계승과는 멀리 떨어진 반개 왕족이었고 이균 역시 궁궐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을 정통세자도 아니었고 당대 정치 무대에서 주목받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67년 제13대 임금 명종이 후사가 없이 급서하게 되면서 조선 왕실은 심각한 왕위 공백 상황에 빠집니다. 왕실과 조정은 여러 후보를 검토했으나 마땅한 왕자가 없었고 왕실의 정통성 논란과 함께 국정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기도 양주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조용히 지내던 16세 소년 이균이 전격적으로 왕위 후보로 부상합니다. 당시 대신들은 이 소년이야말로 조선 왕조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그의 즉위는 조선 최초 반개 출신 왕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아직 성년도 아니었고 왕으로서의 준비도 미흡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어린 선조가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성군이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왕위에 오른 최초 시기부터 개혁과 변화를 꿈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망은 조선 정치의 새로운 장, 사림 정치와 붕당 정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2부 사림과 함께한 개혁 선조의 정치 실험. 선조가 즉위하자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을 휘둘렀던 훈구파와 척신 세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조는 사림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조정에 불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율곡이, 성온, 김효원, 심의겸 등이 선조의 중용 아래 조선 정치에 등장합니다. 율곡 이이는 뛰어난 학식과 현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0만 양병설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며 국가의 위기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성온은 사림의 도덕성과 학문적 이상을 강조하며 척신과 부패를 타파하려는 인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조정 내 기풍을 새롭게 하며 조선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조도 직접 경연에 참여하며 학문 토론을 주도하는 등 임금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고 왕권과 사림 간의 상생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림 내부에서는 곧 분열이 시작됩니다.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심의겸이 이끄는 서인이 척신 정치 청산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겪으며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어느 한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못했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결국 당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589년 발생한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기축옥 사는 동인 수백 명이 숙청당하는 참극으로 번졌고 이는 정치 불안의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조의 개혁은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국정 혼란만 가중시켰고 사림 내부의 분열은 조선 정치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3부 예고된 재앙 국방의 부실과 외의 침략. 임진왜란은 단순히 외부의 침략만이 아니라 선조 즉위 이후 이미 예고된 국가 내부의 위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고 명나라 정벌과 조선 침공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정확히 경고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인 군비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인의 반발과 무관심 속에 조선은 국방력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1592년 4월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포에 상륙하며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조선 조정과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나 경상도부터 전라도까지 왜군은 빠르게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선조는 한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의주까지 도망친 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고 임금이 도망쳤다는 비판과 분노는 곳곳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항전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은 체계적인 관군 재편과 의병 조직을 추진했고 곽재우, 고경명, 정문부 등 지방 의병장들은 왜군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또한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전세를 뒤집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의 치욕을 견디고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복귀하여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후 1598년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가 남긴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빛나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선조는 여러 차례 피난을 거듭하며 전쟁을 지켜봤지만 전시 국왕으로서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제4부 외란 이후 여진의 위협과 북방 개처.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은 심각한 국력 손실과 민심의 동요를 겪게 됩니다. 피폐해진 토지와 황폐화된 군사체계, 전염병과 기근이 사회를 뒤흔들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란 직후 동북 방면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진족의 세력 확장이었습니다. 건주 여진의 누르하치는 만주 일대에서 급속히 세력을 키우며 조선 북방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조선은 군사력과 재정 부족으로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북방 방어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사후 북방을 맡은 장수 정문부는 함경도 일대에서 여러 차례 여진족 침략을 막아내며 국경을 지켰고 김응서와 이정영 등도 동북면 방어 체계를 재정비해 국가 안보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급성장하는 후금 세력, 즉 누르하치의 건국 움직임을 막지 못했고 이는 후일 병자호란이라는 또 다른 국가적 위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5부 침묵의 말년 불신과 외면 속의 최후. 1608년 3월 16일 55세의 나이로 선조 임금은 창덕궁에서 붕어합니다. 그의 말년은 불안과 고독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그는 정치 주도권을 잃었고 실질적인 국정은 유성룡, 정철 등 신진 세력들이 맡았지만 이들 역시 당쟁에 휘말리며 몰락했습니다. 국가 혼란 속에서 선조는 점차 외부와 거리를 두었고 세자 책봉 문제로 다시 당쟁이 불붙으면서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조는 강한 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당쟁 사이에서 중재하거나 때로는 방관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의 결단력 부족과 위기 대응의 미흡함은 당시 국가 위기 속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시대적 운명을 묵묵히 견딘 군주였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군주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선 군주였다는 점이 많은 역사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제6부 역사 속 선조 평가와 교훈. 역사 속 선조 임금은 극단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선조를 총명하였으나 결단력이 부족했고 인사에 있어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대 유학자들은 선조는 군왕의 자질을 갖췄으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침몰한 군주라고 평하며 그의 리더십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는 유교적 군주로서 복잡한 당쟁과 외침, 국가 위기 속에서 조선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 노력한 마지막 인물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차림 정치와 동서붕당, 임진왜란과 여진족의 위협까지 조선 중기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으며 그 시대를 온전히 품은 비극적인 군주로 기억할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선조는 완벽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와 혼란 속에서 한 나라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버틴 군주였습니다. 그의 삶과 통치는 오늘날 우리가 위기의 리더십을 생각할 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위기 속의 군주,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